저 엄살쟁이 녀석 살짝 건드렸더니 다리 부러졌다고 난리법석이네. 비극의 서막은 3일 전 살을 애는 듯한 강원도 철원의 혹한기 훈련장이었다. 훈련이 끝나 모두가 지쳐 쓰러져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병장 최강철은 분화발로 흙바닥에 누워있던 동기 정민우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야 정민우, 물. 최강철은 거만한 표정으로 턱짓하며 명령을 내렸다. 계급장은 똑같은 병장이었으나 이곳에서 최강철은 포식자였고 정민우는 먹잇감과 비슷했다. 군단장의 조카이자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배경은 계급장 따위 무시하는 절대 무기였다. 정민우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둘러 물병을 건네줬다.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 야, 누가 똥물 같은 수돗물 마신데 매점 가서 차가운 탄산음료 사오라고 센스가 없냐. 그러니까 너가 관심병사 소리 듣는 거야. 최강철이 물병을 발로 세게 걷어찼다. 알루미늄 수통이 땅에 튕기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정민우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현재 훈련 중이라 매점 출입이 통제되어서 복귀하면 바로 사오겠습니다. 토달지 말라고 내가 말했지. 야, 머리 박아. 최강철의 눈동자가 독사같이 싸늘하게 식었다. 주위의 지휘관들은 전부 떠나버린 상태.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정민우는 학습된 두려움에 젖어 얼어붙은 흙바닥에 머리를 박는 자세를 취했다. 최 병장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오늘 컨디션이 진짜 안 좋습니다. 닥쳐라 좀. 넌 그 입이 화근이야. 최강철은 정민우의 허리 위로 올라가 발 뒤꿈치로 찢기 시작했다. 우리 아빠가 사단장인데 너 같은 거지 발사계가 감히 말을 대꾸해 감방 가고파. 최강철은 정민우의 등 위에서 방방 뛰기 시작했다. 극한에 도달한 정민우의 손이 사시나무 떨렸다. 그리고 사고는 눈 깜짝할 새 터졌다. 최강철이 미끄러진 척 연기하며 온몸을 실어 정민우의 오른쪽 발목뼈를 군화발로 밟아 부셔버린 것이다. 夸지직. 끔찍한 파쇄음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악! 정민우가 고함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다리는 흉측한 모양으로 굽어 있었다. 뭐지? 장난 조금 친 거 가지고 오바는 최강철은 엎어진 정민우의 귀에 대고 몰래 뇌까렸다. 말 함부로 하면 알지? 너랑 내 부모까지 남은 인생 내내 고통을 맛보게 해줄게. 혼자 자빠진 거야. 알겠냐? 그렇게 정민우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진단명은 우측 대퇴부 및 발목 심각 골절. 그러나 행정반엔 본인 실수로 인한 부상으로 보고되었다. 지금 여기 국군수도병원 501호 입원실. 정민우는 퉁퉁 부어터진 다리에 붕대를 감고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고모였다. 저저 전화 받아. 고모, 민우야 목소리가 왜 떨려? 무슨 일이야?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고모 윤지혜의 목소리. 정민우는 왈칵 쏟아질 눈물을 참았다. 아닙니다.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요. 고모는 잘 계시나요? 응. 요번에 승진하여서 일 처리하느라 좀 바빴다. 밥은 잘 먹고 무슨 일 없지? 정민우는 결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고모는 평범 공무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자기가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예, 아무 일 없습니다. 고참들도 잘해주고 군생활할 만합니다. 민우야 윤지혜가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깔리었다. 지금 어디니? 부대 아니지? 넵. 아, 그게 속이지 말고 말해. 주변 소리가 부대가 아니야. 병원이지. 윤지혜는 대한민국 국군 최연소 여성 대장이자 HID 정보사령부 출신의 신화적인 존재였다. 휴대폰 너머의 미묘한 공기 파동, 조카의 겁먹은 숨결, 그리고 배경으로 들리는 병원 호출 방송 소리를 그녀가 모를 리 없었다. 미안합니다. 작업하다가 제가 실수하여 미끄러졌습니다. 지금 수도병원입니다. 근데 정말 별거 아닙니다. 많이 다쳤어? 살짝 삐끗한 겁니다. 금방 복귀합니다. 움직 마라. 지금 간다. 통화는 끊어졌다. 윤지혜는 사무실 창밖을 노려봤다.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단순한 실수. 조카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비탄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훈련장에서 다친 군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잔인하게 폭행당한 피해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대장 계급장이 박힌 정복을 지나쳤다. 대신 구석에 걸어두었던 낡은 검정색의 가죽 자켓을 집어들었다. 차 대기시킬까요? 사령관님? 비서가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사적인 일이다. 경호원도 업무차도 필요 없어. 내 차로 간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화려한 훈장도 별 4개의 계급장도 없는 평범한 40대 초반의 여성.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사지로 향하는 맹수의 그것보다 더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감히 내 핏줄을 건드려. 윤지혜는 차키를 낚아채고 사무실을 나갔다.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가고 있었다. 제2장 악마놈을 처단하는 칼. 국군수도병원의 공기는 무거웠다. 알코올 냄새와 섞인 찝찝한 곰팡이 냄새가 윤지혜의 비강을 자극했다. 그녀는 캡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병원 복도를 걸었다. 누가 봐도 면회 온 평범한 가족이었다. 지나가는 간호장교들도 휠체어를 탄 병사들도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305호 병실. 그녀는 문을 열려다 멈칫했다. 안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그러나 듣기 싫은 목소리 때문이었다. 야, 정민우, 너 깁스하니까 좀 편해 보인다? 훈련도 열외하고 꿀빠네. 비아냥거리는 말투. 윤지혜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바로 들어가지 않고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병실 안에는 깁스를 한 조카 정민우가 침대에 위축된 채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환자복 상의를 풀어헤친 최강철이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다. 그는 맹장 수술을 핑계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심심할 때마다 정민우의 병실을 찾아와 괴롭히고 있었다. 최 병장님,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정민우가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최강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파? 아프라고 찬 거야. 임마. 엄살 피우지 마. 야, 너 깁스에 낙서 좀 하자. 매직 어디냐? 최강철이 주머니에서 검은색 유성 매직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정민우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흰색 깁스 위에 거침없이 글씨를 써내려갔다. 폐급 집에 가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깁스 위로 번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윤지혜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알던 씩씩한 조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먹잇감만이 남아있었다. 윤지혜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가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다. 최강철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뭐야? 어떤 놈이 문을 이렇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코트 차림의 여성이었다. 최강철은 순간 긴장했다가 그녀의 평범한 복장을 보고 이내 표정을 풀었다. 아, 깜짝이야. 뭐야? 아줌마, 여기 면회 시간 아닌데. 최강철은 윤지혜를 잡상인이나 길을 잘못 든 면회객 정도로 취급했다. 윤지혜는 대꾸 없이 성큼 걸어들어와 정민우의 침대 곁에 섰다. 민우야. 에이, 이모 여긴 어떻게? 정민우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누워있어. 움직이지 마. 강희주는 조카의 어깨를 눌러 눕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강철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한 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네가 내 조카 다리에 저런 낙서를 했나? 최강철은 윤지혜의 기세에 잠시 눌리는 듯 했으나 곧 특유의 오만함을 되찾았다. 아, 민우 이모 되십니까?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 제가 민우 아끼는 선임 최강철입니다. 이거요? 다 전우회로 응원 메시지 적어준 겁니다. 군대 문화를 잘 모르시나 보네. 최강철이 뻔뻔하게 웃으며 매직 뚜껑을 닫았다. 전우회라. 뼈를 부러뜨리고 모욕을 주는 게 요즘 군대의 전우회인가 보지.
강희주의 직설적인 말에 최강철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아줌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뼈를 부러뜨려? 민우가 지 혼자 넘어진 거라니까요. 안 그래, 민우야? 최강철이 눈을 부라리며 정민우를 노려보았다. 무언의 협박이었다. 정민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네, 제가 넘어진 겁니다. 최 병장님 잘못 아닙니다. 조카의 비굴한 대답에 윤지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가족 앞에서도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윤지혜는 180cm가 넘는 최강철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협박하지 마. 내 눈은 못 속여. 그리고 자네 아까 복도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네. 아버지가 연대장이라고 했던가? 최강철은 움찔했다. 들었으면 알겠네. 그래, 우리 아빠가 이 부대 연대장이다. 근데 뭐 어쩌라고? 아줌마가 찔러봤자야. 댁에 조카 군생활 꼬이기 싫으면 조용히 입 닥치고 있는 게 좋을걸. 최강철이 손가락으로 윤지혜의 어깨를 툭툭 쳤다. 감히 육군 중장의 몸에 손을 댄다. 강희주의 눈썹이 꿈틀했다. 손 치워. 그 손가락 부러지기 싫으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백이 살기가 담겨 있었다. 최강철은 본능적으로 손을 거두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그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다. 이 여자가 진짜. 야, 너 지금 나 협박했냐? 아빠한테 전화해서 헌병대 부르라고 해야지. 그는 보란듯이 스피커폰을 켰다. 아빠 나야. 병원에 웬 미친 여자가 와서 행패를 부려. 나보고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느니 뭐라느니 난리도 아니야. 빨리 와서 좀 해결해줘.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어떤 년이 감히 내 아들을 협박해? 내가 지금 병원장 만나러 와 있으니까 금방 간다.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해. 전화가 끊어지자 최강철이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들었지? 우리 아빠 연대장님 지금 바로 오신단다. 아줌마 이제 큰일 났어. 정민우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강희주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모 제발 가세요. 연대장님 오시면 진짜 큰일 나요. 저 사람들은 법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강희주는 조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염려 마라. 말이 안 통하면 힘으로라도 해결하면 돼. 당장 복도 너머에서부터 군화발 소리가 묵직하게 울려왔다. 나와 다 나와. 출입문이 거칠게 쾅하고 열어 젖혀졌다. 칼각 잡힌 정복 차림의 무궁화 3개가 빛나는 계급장을 단 중년 사내가 부하들을 이끌고서 들이닥쳤다. 제7기 동타격대 소속 지휘관 강진혁 대령이었다. 그는 병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글거리는 눈으로 내부를 훑어보았다. 이내 침대 곁에 서 있는 강희주를 포착했다. 당신이냐? 감히 내 자식에게 겁을 주었다는 작자가. 강진혁이 강희주를 향해 성큼 걸어왔다. 그의 뒤로 무장한 헌병 2명이 따라붙어 병실 출입구를 철통같이 막았다. 최강철이 슬그머니 부친의 등 뒤로 피하며 야비하게 웃었다. 아빠 쟤네야. 주제의 자존심은 세서 사과 한마디 안 해. 강진혁은 윤지혜의 턱 밑까지 다가와 고압적으로 굽어다 보았다. 사복 차림인 그녀를 단지 힘없는 아줌마로 착각한 것이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잡동사니인지는 몰라도 오늘 주인 제대로 물었다. 내 새끼 손톱만큼이라도 다치겠으면 넌 오늘 제 발로 못 걸어 나간다. 강진혁의 호통에 병실 유리가 쩌렁하게 울렸다. 허나 그 소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윤지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녀는 매우 느긋하게 인매를 비틀며 싸늘히 비웃어 주었다. 잡동산이라니 말을 참 막 내뱉는군. 그 훌륭하신 지휘관 견장도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야. 강진혁 대령의 안색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고작 평범한 아줌마 따위가 하물며 자신의 병사들과 자식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인 본인에게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내뱉었다. 그의 복무 30년생에 이런 수모는 처음 겪었다. 그는 자존심에 상처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식여진 기분이었다.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어이 헌병 안 잡아?
냉큼 저 여자 끌어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군사시설 무단 침입할 수 있는 건 싹 엮어서 유치장에 가둬라. 강진혁이 목청을 높이며 악을 쓰고 소리쳤다. 문을 지키고 섰던 헌병 2명이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그들도 곤란하기는 매한 가지였다. 대상은 평범해 보이는 젊은 여자이고 범죄라기엔 고작 말다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휘관의 지시는 곧 법이었다. 아주머니 미안하지만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안 가시면 저희가 강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헌병 중 하나가 강희주의 팔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였다. 퍽! 윤지혜가 헌병의 손목을 매섭게 쳐냈다. 매우 작고 단순한 움직임이었지만 헌병의 팔뚝은 흡사 쇠파이프에 맞은 듯 튕겨나갔다. 헉! 헌병이 팔뚝을 움켜쥐고 신음했다. 평범한 타격이 아니었다. 인체의 급소를 정밀히 노린 707 특수임무단 시절 몸에 밴 살인 무술이었다. 윤지혜는 싸늘한 눈으로 헌병들을 노려보았다. 군인의 힘은 약자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선량한 민간인 여자 팔 꺾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헌병들은 위축되었다.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흘러나오는 살기는 유격대 조교보다 더 흉흉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며 지휘관의 눈치를 살폈다. 강진혁은 어이없었다. 하, 요것 봐라. 이제는 헌병한테까지 주먹질을 해. 너 오늘 갈대까지 가자. 내가 널 감옥 가게 해줄 테니까. 강진혁이 직접 손을 썼다. 그는 체격이 컸고 비록 배가 나왔지만 오랜 군 짬밥으로 힘께나 쓴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가 위압적으로 윤지혜의 멱살을 쥐려고 팔을 뻗었다. 이모 피해요. 어서 가세요. 침대에 누워있던 정민우가 소리치며 몸을 던졌다. 부서진 다리의 아픔도 잊은 채 그는 이모를 지켜내기 위해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며 강진혁의 바지를 붙들었다. 지휘관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이모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디 자비를 주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감옥이든 어디든 다 가겠습니다. 정민우는 바닥에 엎드려 강진혁의 전투화에 매달렸다. 깁스한 다리가 바닥에 충돌해 묵직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통증을 느낄 시간도 없었다. 오직 하나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이모가 자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강진혁은 자신의 다리를 움켜쥐고 늘어지는 정민우를 쓰레기 보듯 쳐다보았다. 이거 안 놔? 이놈이 돌았나? 퍽! 강진혁이 인정 없이 정민우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정민우가 비명을 토하며 처박혔다. 민우야? 윤지혜의 눈에 불이 켰다. 그녀의 이성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눈 깜짝할 새 강진혁에게로 파고들었다. 쓰레기만도 못한 놈. 강희주의 손이 신속하게 강진혁의 깃을 낚아채었다. 그러고는 단숨에 몰아붙여 그를 병실벽에 꽂아 넣었다. 쾅! 묵직한 소리와 함께 강진혁의 등이 벽에 세게 충돌했다. 100kg이 넘는 덩치인 강진혁이 50kg 정도인 여자의 힘에 맥을 못 추고 밀린 것이다. 강진혁은 숨이 꽉 막혔다. 멱살을 잡은 윤지의 힘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무쇠 집게가 목을 비트는 듯 했다. 컥! 너 누구야? 강진혁의 눈동자가 떨려왔다. 지금 눈앞의 그녀는 아까의 평범했던 그 아줌마와는 달랐다. 뿜어내는 살기는 수라장을 겪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내 조카 건드리면 죽는다고 경고했지? 귓구멍이 막혔나? 아니면 뇌가 없는 건가? 윤지혜가 강진혁의 귓가에 낮게 읊조렸다. 곁에서 지켜보던 최강철은 턱이 빠질 듯 놀라 굳어버렸고 헌병대원들도 함부로 나설 용기를 잃었다. 강진혁은 두려움과 화가 공존하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렇지만 놈은 아직 자기가 위라고 여겼다. 야, 이거 안 놔? 내 정체 몰라? 사단장 친동생이라고. 여긴 내 구역이란 말이다. 강진혁이 몸부림쳤지만 강희주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사단장, 그래 그 대단한 형 좀 불러봐라. 동생놈이 여자 하나 못 이겨서 처참하게 벽에 처박혀 있다고 꼰지르란 말이다. 강희주가 멱살 잡은 손을 꽝뿌리치며 그를 놓아주었다.
강진혁은 삼삼대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옷차림은 엉망이 됐고 자존심은 짓밟힐 대로 짓밟혔다. 놈은 살기등등하게 윤지혜를 쏘아보며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끄집어냈다. 그래, 네가 아주 요단강 건너고 싶구나. 형님, 아니 사단장님 오시면 너는 진짜 끝장이다. 즉결 처형당해도 할 말 없을 줄 알아라. 강진혁은 덜덜 떨며 단축 번호 1번을 꾹 눌렀다. 형님 저예요. 진혁입니다. 아 글쎄 병원에서 어떤 미친년이 저를 패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예, 헌병들도 다 당했습니다. 실탄이라도 써야 할 판궁요. 예. 어서 좀 와 주십시오. 강철이 놈도 지금 인질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놈은 없던 일까지 보태가며 아주 부풀려서 보고를 마쳤다. 통화를 끝낸 강진혁은 다시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들었냐? 사단장님, 요 앞 골프장에 계셔서 금방 오신단다. 넌 이제 뒤졌다. 헌병대장이 아니라 헌병대 조상님이 와도 넌 못 살려줘. 최강철도 덩달아 흥이 났다. 아줌마 진짜 배짱 한번 두둑하네. 우리 큰아빠 성질 더러운 거 모르지? 투스타 뜨면 여기 병원 싹 다 갈아엎어지는 거야. 아까 내 손가락 꺾어버린다 어쩐다 했어? 아줌마 손가락 10개 다 작살날 각오나 해라. 윤지혜는 놈들의 조롱을 무시한 채 바닥에 넘어진 정민우에게 걸어갔다. 그녀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조카의 터진 입술을 닦아내렸다. 이러와라 민우야. 침대로 가자. 아 죄송해요. 저 타세요. 정민우는 펑펑 눈물 쏟았다. 아픔보다 자기가 아끼는 이모가 저 대단한 권력자들과 원수가 됐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다. 사단장이 온다니. 그건 졸병인 그에게는 세상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공포였다. 뚝 그쳐. 사내 새끼가 쉽게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강희주는 조카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다. 그러고 구겨진 코트 자락을 매만지며 병실 문 쪽을 응시했다. 기다려보자. 그 위대한 투스타께서 어떤 낯짝으로 오시는지. 그녀는 구석에 박혀있던 의자를 가져와 병실 한복판 정확히 문을 바라보는 자리에 두었다. 그러고는 다리를 딱 꼬고 앉았다. 그 자태는 마치 처벌을 기다리는 범인이 아니라 범인을 기다리는 판사님의 자태였다. 병실 속에는 숨통 조이는 정적이 감돌았다. 강진혁과 최강철은 구석에서 낄낄대며 강희주의 종말을 꿈꿨고 헌병들은 문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배회했다. 정민우만이 공포에 떨며 이불을 꽉 쥐고 있었다. 윤지혜는 눈을 감고 옛 707 시절을 회상했다. 테러범들에게 인질이 잡혔던 수다한 작전들. 그때마다 그녀는 차가운 판단력과 절대적인 무력으로 상황을 평정했다. 지금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단지 인질이 소중한 조카이고 테러범이 군복을 걸친 쓰레기들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지. 아프더라도 확실하게. 그녀가 조용하게 중얼거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저 멀리서 수군거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가 쩌렁하게 큰 고함이 들려왔다. 사단장님 입장하십니다. 전체 차렷 경례. 우렁찬 구호 소리가 병원 건물을 막 뒤흔들었다. 강진혁이 벌떡 일어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최강철도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복도의 소란스러움이 극에 달하더니 305호 병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헌병들이 양옆으로 도열하고 그 사이로 번쩍이는 정모를 쓴 중년의 장군이 들어왔다. 대한민국 육군 제3보 병사단장 최영배 소장. 그는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골프복 위에 급하게 야전 상의만 걸친 듯 목깃 사이로 화려한 색깔의 피케 셔츠가 살짝 보였다. 한 손에는 지휘봉 대신 골프 장갑을 벗어 쥐고 있었다. 아니 진여가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민간인 하나 통제를 못해서 나를 불러 내 티샷 타임 다 놓쳤잖아. 최영배는 들어오자마자 동생인 강진혁을 탓했다. 상황의 심각성보다는 자신의 여가 시간이 방해받은 것에 더 화가 난 기색이었다. 백골 형님 아니 사단장님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저를 폭행하고 강철이를 협박했습니다. 헌병들도 손을 못 썼습니다.
강진혁이 바닥에 닿을 듯 숙이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영배의 눈매가 매서웠다. 폭행? 감히 내 동생에게 손을 대. 누구 짓이야? 최영배는 병실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내 중앙 의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강희주를 발견했다. 그녀는 인사조차 없이 그저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팔짱을 낀 채 최영배를 싸늘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최영배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하 이봐요.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 장군이 왔는데 앉아있어? 개념을 어디다 팔아먹었나? 최영배가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를 바닥에 거칠게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윤지혜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예의는 사람한테 차리는 거야. 군복 걸친 깡패놈들에게 차릴 예의는 없어. 그녀의 독설에 병실 안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 장군에게 깡패라니.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짓이었다. 강진혁은 안색이 창백해졌고 최강철은 저 여자가 정말 돌았구나 싶은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뭐라고 깡패? 최형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게 겁을 상실했구나. 야 헌병대장 어디 갔어? 얼른 저 여자 체포해라. 내 손으로 군사 재판에 넘겨서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오게 만들어버릴 거다. 장군의 호통에 뒤따르던 헌병대 소령이 곤란한 듯 앞으로 나왔다. 저 장군님 민간인을 군법으로 처리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서 내가 법이다. 여기선 내가 곧 왕이야. 간첩으로 몰아서라도 당장 쳐넣어. 반항하면 즉결 처형해도 좋다. 최영배는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대항하는 일을 용서할 수 없었다. 여태껏 그는 부대 안에서 절대적인 힘을 과시해왔고 누구도 그에게 반기를 들지 못했다. 한데 근본도 모르는 여자가 감히 자기 눈을 똑바로 보며 막말을 퍼붓는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헌병들이 주춤대며 강희주에게 접근했다. 윤지혜는 의자에서 서서히 일어섰다. 장군이 곧 법이라니 정말 위험한 생각이네. 그녀는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헌병들이 긴장하며 허리에 찬 권총으로 손을 뻗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팽팽한 긴장감. 강민재가 이모 안 돼요 라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강희주가 꺼내든 것은 흉기가 아니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너희들이 죽고 못 사는 계급장이 여기 있으니 잘 봐라. 강희주가 지갑을 열어 최영배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조명을 받은 신분증이 번쩍거렸다. 최영배는 비웃음을 흘리며 신분증을 확인해 보았다. 뭐 국정원 직원이야? 경찰? 웃기고 있네. 그의 입이 턱 막혔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신분증 안의 증명사진은 확실히 저 여자였다. 하지만 그 옆에 쓰인 직책과 그 밑에 박힌 계급장은 그의 상식을 부숴버렸다. 대한민국 육군 제3군 단장, 중장 강희주 또한 찬란하게 빛나는 별셋. 최영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군단장? 내 직속 상관인 3군 단장? 게다가 이번에 새로 온다는 그 전설의 여장군이 이 여자? 최영배의 입술이 심하게 떨렸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앉을 뻔했다. 강희주는 지갑을 딱 닫아서 다시 품에 넣었다. 그리고 코트의 단추를 풀었다. 코트가 벗겨지자 그 안에는 아무런 계급장도 없는 검은색 모폴라 티셔츠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양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별셋이 떠오른 듯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조카를 염려하는 이모의 눈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작전을 지휘하는 얼음같이 차가운 지휘관의 눈이었다. 사단장 소장 최영배, 연대장 대령 강진혁. 강희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병실 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겼다. 지휘관들은 상관을 보고도 경례를 하지 않나? 콰르릉 천둥이 치는 듯한 호통이었다. 최영배와 강진혁은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다. 군인의 본능이었다.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백골, 백골. 두 형제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경례를 올렸다. 하지만 그들의 자세는 엉망이었다. 공포에 질려 손끝이 머리에 닿지도 못하고 허공에서 덜덜거렸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최강철만이 멍하니 서 있다가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격리하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다. 아, 아빠, 큰아빠 왜 그래요? 저 여자가 뭔데? 닥쳐 이 새끼야. 대가리 박아. 강진혁이 최강철의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최강철은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강희주는 천천히 최영배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최영배의 삐져나온 피케 셔츠 깃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근무 시간에 골프라. 아주 팔자들이 늘어졌군. 전방 부대 사단장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 그것도 모자라 민간인을 상대로 총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단장님, 저는 정말 군단장님이신 줄 꿈에도 모르고 최영배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강희주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몰랐으면 민간인 여자는 쏴 죽여도 된다는 건가? 자네의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가 이 부대를 망치고 있었군. 강희주는 눈을 떠서 강진혁을 노려보았다. 정말로 지휘관 아들 관리를 너무 완벽하게 했구만. 부친의 권력을 잡고 동료의 무릎을 박살내는 악마를 만들어냈으니 참으로. 강진혁은 바닥을 기었다. 사령관님, 부디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아이를 망쳐놨습니다. 부디 봐달라고요. 강희주가 차갑게 쏘아봤다. 내 혈육이 봐달라고 빌 때 너희들은 어찌고 있었나? 짓뭉개 비웃었군. 그대로 갚겠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수사관들을 불렀다. 수사단장? 네. 준장 강동철. 헌병대장은 부동 자세로 소속 이름을 댔다. 그의 눈빛에도 당혹감이 가득했다. 당장 어서 지휘관 최영배, 간부급 강진혁 병사 최강철을 구속 수감해라. 죄목은 권력 남용 위수지 이탈 집단 구타지시 및 방임, 게다가 하극 상과 및 공갈이다. 내가 친히 고발할 테니 법규대로 조금도 봐주지 말고 실행해. 듣겠습니다. 즉시 수사대장이 눈짓을 보내자 준비하던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조금 전까지 자기들의 대장이었던 지휘관과 간부들의 몸을 잡고 포승을 채웠다. 사령관님 원통합니다. 딱 한 번 기회를 바랍니다. 아빠, 큰아빠 이게 뭔데? 최영배와 강진혁, 최강철이 소리치며 끌려나갔다. 놈들의 고함 소리가 건물을 뚫고 사라졌다. 객실 안에는 태풍이 쓸고 간 듯한 적막함만이 흘렀다. 윤지혜는 긴 날숨을 뱉어내었다. 격앙이 멈춘 듯 자세가 살짝 풀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곁으로 걸어갔다. 강민재는 혼이 빠진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자기가 보던 평범한 가족이 실제는 우리나라 군대의 신화적인 존재였다니 꿈을 꾸는 것과 똑같았다. 저희 모 정말 사령관님이세요? 정민우의 겁먹은 목소리에 강희주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군인의 살깃띤 눈빛은 지워지고 도로 친근한 가족의 눈빛으로 변화해 있었다. 응, 먼저 말 안 해서 미안해. 놀랐니? 윤지혜는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다 끝났어. 누구도 널 괴롭히지 못해. 내가 그리고 지휘관이 맹세하마. 정민우의 눈에서 막았던 울음이 쏟아졌다. 억울함과 편안함 게다가 가족에 관한 묘한 감정이 혼합된 울음이었다. 윤지혜는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다짐했다. 지금부터다. 병든 뿌리는 너무 깊다. 모조리 다 잘라주마. 그녀의 눈길은 창가 너머 보이는 3, 4단 건물을 노리고 있었다. 국군처럼 병원에 난리가 있은 후 다음 날 아침 제3군단 사령부의 분위기는 그 어떤 때보다 차갑고 예민해졌다. 지난밤 지휘관과 간부들이 수사대에 전격 구속되었다는 정보는 벌써 군 내부 연락망을 타고 구석구석 흘러나간 뒤였다. 허나나 대외적인 공지는 없었다. 태풍 전의 정적만이 흘렀다. 군단장 집무실. 윤지혜는 거울을 보았다. 전날 입었던 낡은 겉옷과 티셔츠는 없었다. 반면 칼각이 잡힌 제복이 그녀의 몸을 휘감고 있었다. 어깨 위에는 은빛으로 번쩍인 별 3개가 달린 계급이 묵직하게 달려 있었다. 그녀는 모자를 쓰고 옷을 정리했다. 거울 안에 그녀는 아이를 염려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707 특수임무단 당시 냉혈 마녀라 불리며 적군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사령관의 위엄이었다. 똑똑 들어와.
부관이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서류 더미가 들려 있었다. 충성. 사령관님, 법무관들과 수사대장이 대기 중입니다. 아울러 육군본부 법무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혜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벌써부터 낌새를 채고 달려드는 군. 육군본부 법무팀이라. 최영배 소장이 믿는 배경이 있었어. 오라 해. 잠시 뒤 제3군단 법무관들과 수사대장이 들어와 인사를 올렸다. 그들의 안색은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다. 현직 지휘관과 참모장을 한 번에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군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령관님, 보고드립니다. 현재 최영배 소장과 강진혁 대령은 죄를 전부 부정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근본 구속이 절차상 오류가 있는 위법 구속이라 우기면서 변호사 대면 전까지는 묵비권을 쓰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수사 과장의 보고에 윤지혜는 책상 위에 있던 지휘봉을 어루만지었다. 위법 구속이라. 내가 친히 현장에서 발견하고 명령한 구속이 위법이라는 건가? 그게 놈들은 사령관님께서 당시 사복 복장이셨고 올바른 신원 확인 과정 없이 무력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강철 병장의 구타건은 병사들끼리 사소한 싸움이며 동의하에 행해진 훈련의 일부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법무과장이 곤란한 듯 말을 이어갔다. 더 큰 난관은 변호인단입니다. 최영배 소장이 고용한 로펌이 태산입니다. 군판사 검사 출신들이 득실한 곳이죠. 놈들이 현재 육군 본부 쪽에 선을 대고 입김을 넣고 있는 낌새가 포착되었습니다. 잘못하면 감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수사권이 상부 부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윤지혜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댔다. 짐작했던 일이었다. 최영배는 군내 사조직인 하나는 사라졌어도 끈질기게 존재하는 학연 지연으로 뭉친 카르텔의 핵심 멤버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웃기네. 동료의 다리를 부러뜨린 건 실수고 간부에게 개긴 건 정이다. 아주 각본을 짜고 있어. 강희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안광이 매섭게 빛났다. 놈들이 룰대로 하자고 하면 아주 확실하게 룰대로 해주지. 헌병대장. 최강철 병장의 병실 압수수색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강진혁 대령 측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영장 발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의 사유는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내가 직접 군 판사에게 연락하지. 내 계급을 걸고 영장 받아내. 윤지혜는 잠시 호흡을 고른 뒤 더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3사단 예하전 부대에 대한 정밀 감찰을 지시한다. 기간은 무기한 최영배 소장 부임 이후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 일지병 부조리 진술서, 마음의 편지, 사본까지. 싹 다 긁어 모아 서류 한 장이라도 빠진다면 해당 부대 지휘관들 옷 벗길 각오하라고 전해. 법무참모와 헌병대장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것은 평범한 조사가 아니었다. 군단 예하 사단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서라도 뿌리를 자르겠다는 전쟁 선포였다. 알겠습니다. 배석 참모들이 물러가자 윤지혜는 창밖을 응시했다. 멀리 철원의 산능선이 눈에 들어왔다. 정민우와 조금만 참아주라. 이모가 놈들의 썩은 동아줄을 모조리 잘라놓으마. 그 시각군단 헌병대 유치장. 최영배 소장은 유치장 안에서 뒷짐을 진 채 다리를 털고 있었다. 수의를 입은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남아있었다. 옆방에 갇혀있는 동생 강진혁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 진짜 괜찮은 겁니까? 상대는 군단장입니다. 그것도 그 미친 윤지혜라고요? 최영배의 비웃음을 쳤다. 야, 떨지마, 강희주. 걔가 특전사 출신이면 뭐해? 군대는 라인이 움직이는 거야. 내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한테 이미 손을 써놨어. 태산 변호사들이 곧 당도할 거다. 강희주 그게가 감정적으로 일 처리했다고 몰아가면 오히려 그게가 역풍 맞게 되어 있어. 최영배은 자신하고 있었다. 군대라는 조직은 소란스런 것을 싫어한다. 삼성 장군이 이성 장군을 구속했다는 스캔들은 군 전체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이다.
윗선에서는 적당히 덮고 싶어 할 것이고 본인은 그 틈을 파고들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최강철이 자식이 좀 문제긴 한데 그건 김상병이랑 애들 입조심시키면 돼. 훈련 중에 실수였다고 입만 맞추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거야. 정민우 그 자식만 조용히 시키면 되는데. 강진혁가 눈을 빛내었다. 정민우 이놈 고아나 다름없잖습니까? 강희주가 이모라지만 우리가 합의금 두둑하게 챙겨준다고 회유하면 넘어오지 않을까요? 멍청한 놈. 강희주가 돈 때문에 이러겠냐? 자존심 싸움이야. 하여간 두고 봐. 내일이면 판도가 달라질 테니까.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빗나가고 있었다. 윤지혜는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장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숨통을 끊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 않는 사냥개였다. 오후 2시 접견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최영배를 찾아왔다. 로펌 태산의 간판 변호사. 전직군 판사 출신 윤 변호사였다. 사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오, 윤 변호사 왔는가? 빨리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상황이 좀 꼬였습니다. 강희주 군단장이 직접 칼을 빼들었어요. 군 판사들에게 압박을 넣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지금 헌병들이 최강철 병장의 관물대와 휴대전화를 털고 있답니다. 뭐? 아니 판사놈들이 돌았나? 내 조카 물건을 함부로 뒤져. 윤군 단장 기세가 워낙 살벌해서 판사들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 변호사가 뜸을 들이다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병원 목격자들이 꽤 있어요. 사단장님께서 병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는 장면을 본 병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지라시가 돌기 시작하면 육군 본부에서도 마냥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최영배의 얼굴이 구겨졌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막아야지. 자네가 돈 받은 만큼 일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인데 꼬리 자르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 최강철 병장. 그리고 강진혁 대령선에서 정리해야만 사단장님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최영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동생과 조카를 버리라는 말인가? 하지만 자신의 별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방법을 말해보게. 그때였다. 접견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희주가 들어왔다. 그녀는 사복이 아닌 정복 차림으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작전 회의 중인가? 눈물겨운 우애를 나누는 줄 알았는데 뒤통수 칠 궁리를 하고 있었네. 강희주가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자리에 앉았다. 윤 변호사가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군단장님, 이곳은 변호인 접견실입니다. 도청과 진입은 위법입니다. 법? 당신 입에서 법이란 단어가 나오나? 판사 출신이란 자가 범죄자를 비호하고 증거인멸이나 돕고 있다니 수치심도 없나 보군. 윤지혜는 윤 변호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최영배를 노려보았다. 최영배 소장 당신 뒷배였던 본부 인사팀이 방금 감찰당했어. 당신이 골프장 이용권을 뇌물로 바친 장부까지 싹 다 압수했지. 최영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넌 이제 끝장이야. 앞으로 남은 건 네가 얼마나 더럽게 저항하느냐. 아니면 순순히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죗값을 받느냐. 그 선택지뿐이다. 강희주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조용하게 읊조렸다. 정해라. 핏줄을 팔아먹고 혼자 살아남으려다 셋 다 지옥을 볼지 아니면 지금 군복 입은 자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택할지. 하긴 너에게 명예 따위 애초에 없었겠지. 그녀는 대꾸조차 듣지 않고 방을 빠져나갔다. 최영배는 넋이 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윤 변호사는 흐르는 땀을 훔치며 마른 기침만 했다. 윤지혜의 복수는 막을 올렸다. 그녀는 단순히 셋을 징계하는 걸 넘어 군 조직 깊숙이 박혀버린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박살낼 계획이었다. 이튿날 새벽 윤지혜는 3사단 예하 연대인 강진혁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를 기습 방문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덮인 연병장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예고도 없는 군단장의 순시의 부대는 쑥대밭이 되었다. 당직 사령이 허겁지겁 달려나오고 자던 간부들은 비상으로 소집되었다. 백골, 군단장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임시 연대장 직무 대리인 부연대장이 급하게 달려와 경례를 올렸다. 그는 강진혁의 오른팔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의 낯빛엔 당황함과 공포가 역력했다. 의전은 필요 없다. 점호는 내가 직접 주관한다. 윤지혜는 부연대장의 안내는 신경도 안 쓰고 병사들이 자고 있는 생활관으로 걸어갔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친 당직병들이 흑빛이 되어 벽으로 붙었다. 생활관 문을 젖히자 덥지근한 열기와 땀 냄새가 확 풍겨왔다. 자다 깬 병사들은 영문 모를 표정으로 일어났다. 가만히 있어, 편히 쉬어. 윤지혜는 병사들을 진정시킨 뒤 생활관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낡은 관물함, 눅눅한 이불들. 또한 구석에 놓여있는 청소함. 그녀의 눈길이 한 관물함에 꽂혔다. 병장 최강철이라는 명찰이 붙어있는 곳이었다. 비어있어야 할 관물대였으나 안에는 각종 사제 물건들이 넘쳐났다. 고급 화장품 외부에서 몰래 반입한 듯한 태블릿 PC 또한 양주까지. 부연대장. 얘 중년 오동식. 이게 뭐지? 병사가 생활관에서 술을 까고 태블릿을 쓴다. 이걸 몰랐다 우기진 않겠지? 부연대장은 땀을 비오듯 쏟았다. 그게 저 최병장이 워낙 연대장님 아들이라 터치가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제가 힘든 게 아니라 묵인한 거겠지. 직무유기다. 헌병 싹 다 압수해. 윤지혜의 명령에 따라온 헌병들이 최강철의 물건을 전부 다 쓸어 담았다. 그때 구석에서 한 병사가 쭈뼛거리며 손을 들었다. 얼굴에 여드름이 잔뜩 난 앳된 얼굴의 일병이었다. 저 군단장님 부연대장이 눈을 부라리며 병사를 쏘아보았다. 야, 정일병 군단장님 앞에서 무슨 짓이야? 손 안 내려? 가만히 있어. 말해보게. 일병. 강희주가 온화한 목소리로 병사에게 다가갔다. 정일병은 부연대장의 눈치를 보며 입을 떼었다. 저기 그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정일병, 너 돌았어? 부연대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강희주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녀의 눈길이 매섭게 부연대장을 찔렀다. 입 닥쳐. 한 번만 더 병사를 협박하면 자네도 저 수거함에 함께 쳐넣어버리겠어. 서슬퍼런 경고에 부연대장은 입을 봉했다. 윤지혜는 정일병과 눈높이를 맞추려 몸을 숙였다. 괜찮아. 여기선 나 말고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말해봐. 정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매트리스 아래를 가리켰다. 저 최강철 병장이 시켜서 감춰둔 게 있습니다. 헌병이 매트리스를 걷어내자 얇은 공책 한 권이 나왔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내용을 펼치자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빽빽했다. 그것은 일종의 갈취 장부였다. 정일병 PX 냉동 3번 상납 안 하면 구타한 상병 휴가증 포기 각서. 최 이병 부친 회사 백화점 상품권 상납. 최강철은 단순히 주먹만 휘두른 게 아니었다. 병사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심지어 부모의 재력까지 동원해 입속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엔 연대장인 부친의 묵인이 있었음이 확실했다. 강희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건 군대가 아니었다. 깡패 집단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걸 다 최강철이 시켰어? 네. 안 하면 패고 연대장님께 말해서 영창 보낸다고 협박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정일병이 고발하자 침묵해 있던 다른 병사들도 이내 입을 열어 진실을 토해냈다. 군단장님 저도 봤습니다. 제 사물함 밑에 저는 휴게실 구석에 숨겨두라고 했습니다. 화산 터지듯 고발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에 짓눌려왔던 분노가 사령관이라는 든든한 방패막 뒤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다. 병사들은 엎드려 최강철과 간부들의 만행을 진술했다. 연대장이 도박빚을 병사들에게 떠넘긴 사실. 사단장이 휴가 갈 때마다 병사들의 월급을 상납금 명목으로 걷게 한 사실 등 끔찍한 진실들이 드러났다. 윤지혜는 이 모든 목소리를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일렁였지만
이성은 더욱 날카롭게 변해갔다. 헌병대장 싹 전부 기록하고 오늘 이곳에서 나온 모든 폭로가 놈들을 구속시킬 칼이다. 감찰이 계속되는 사이 부연대장은 조용히 그 자리를 뜨려고 했다. 그는 본부로 몰래 문자를 보내려 했다. 거기 서계 부연대장. 강희주의 호통 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당신도 책임져야지. 주범 아닌가? 오해니다. 저는 진짜 억울한 일입니다.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악행을 도운 것도 죄야. 군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지만 범죄적인 지시에는 저항할 권리도 있어. 자네는 그 권리를 무시하고 병사들의 눈물을 방관했어. 윤지혜의 호통에 부연대장은 다리를 풀썩였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연병장에 집결한 전 부대원 앞에서 윤지혜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수만 명의 아들들을 바라다 보았다. 바람에 떨고 있는 장병들의 눈동자에는 설라움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제3군 사령관 장군 윤지혜다. 그녀의 외침이 확성기를 통해 우렁차게 퍼졌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썩은 관행은 끝이다. 너희를 수탈하던 놈들은 계급 여하를 불문하고 전부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거다. 나의 혈육이 겪은 일이라서만 아니다. 너희 전원이 어딘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친구이고 연인이기 때문이다. 장병들 틈바구니에 동요가 일었다. 사령관이 몸소 자신의 아픈 가족사 이야기를 밝히며 대대적 개혁을 약속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나는 맹세한다. 내 계급을 걸고 향후에는 부대 안에 비참하게 피를 흘리는 장병이 없도록 하겠다. 너희는 조국을 수호하러 온 것이지 간부들의 하인이 되려 온 것이 아니다. 이상 강희주가 훈시를 끝내고 계단을 내려오자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시작은 고작 몇 명이었으나 이내 연병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고함과 환호 소리로 가득 찼다. 와 사령관님 최고. 장병들은 목청껏 소리쳤다. 그들의 응원함 속에 윤지혜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직 멀었구나. 핵심 증인은 확보했다. 이제 목표는 저 위에 캄리를 틀고 있는 거대하게 최영배 소장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차에 타면서 부관에게 명했다. 육군 본부로 가자. 참모 총장님을 만나야겠어. 상황은 겨우 3, 4단을 지나 전군 전체의 이슈로 확장되고 있었다. 윤지혜는 거센 태풍 안으로 제 발로 뛰어들어가고 있었다. 충청남도 계룡대 국군의 사령탑라 불리는 육군 본부의 전경은 겉보기엔 고요해 보였으나 물밑 안쪽에서는 치열한 암투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제3군 단장 윤지혜 중장의 3, 4단 개혁 칼춤이 시작되자마자 그 여파가 군수 내부까지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희주가 탄 지휘차가 본청 입구에 정차했다. 그녀가 문을 열자 도열해 있던 본부 장교들이 굳어버린 얼굴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군단장님 인사참모장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윤지혜는 눈짓을 보내며 로비를 지났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지금 만날 대상이 동지인지 적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사참모부장실. 육군의 고위보직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실세인 한동수 중장이 의자의 기대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체포된 최영배 소장의 육군사관학교 1년 선배이자 군내 사모임의 리더급 인물로 통하고 있었다. 참모장님 저를 찾으셨습니까? 강희주가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았다. 한동수는 찻잔을 밀어두며 인자한 듯 미소를 보였다. 오, 윤 장군 오느라 수고 많았네. 차 좀 드시게. 본론만 하겠습니다. 3, 4단 때문입니까? 한동수의 눈가가 움찔움찔거렸다. 윤지혜의 거침없는 태도가 비위에 거슬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웃음을 지우고 매우 진지한 얼굴을 했다. 윤 장군 자네 요번 일 방식이 너무 과격해 현직 지휘관과 간부들을 싹 다 구속하고 부대 전체를 샅샅이 턴다니 군의 체면이 엉망진창이야. 민간이 뭐라 욕하는 줄 아나? 당나라 부대라고 비웃음치며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것이 체면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짓이야말로 군의 얼굴에 똥칠하는 죄입니다. 말대답은 청산유수.
그렇지만 최영배 소장은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거물이 아니야. 그 녀석 군내에 따르는 인맥들도 넓고 국회 쪽. 윗분들도 아끼는 놈이야. 이번 일은 조용히 묻어두세. 최 소장이 전역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법적인 처벌은 피하게 해주게. 자네 조카에겐 섭섭지 않게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네. 예상대로다. 협박과 회유. 한동수는 최영배를 지키려 그녀를 이 자리에 부른 셈이다. 윤지혜의 인매가 비틀렸다. 돈이라뇨. 제 조카의 망가진 다리와 구겨진 자존심을 돈 몇 푼으로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또한 3사단 병사들이 겪은 수많은 억압과 폭력은 얼마로 덮으실 겁니까? 전 거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참모장님께서도 이번 일과 무관하다면 당장 손을 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수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합니다. 한동수의 안색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봐 윤지혜, 지금 선배에게 경고하는 건가? 3군 단장 자리가 영원할 줄 알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협박이라뇨. 조언입니다. 또한 제 계급장은 조국이 달아준 것이지 부장님이 달아준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좀 아십시오. 윤지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뒤에서 한동수가 당장 멈추라고 고래고래 악을 써댔지만 그녀는 미련 없이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그 후에 닥쳐왔다. 윤지혜가 본청을 빠져나와 부대로 돌아오던 길에 부관이 창백한 얼굴로 태블릿을 건네주었다. 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포털에 기사가 떴습니다. 액정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속보가 떠 있었다. 단독 여군 단장의 만행. 조카 건드렸다며 사단장 폭행 및 감금 의혹. 기사 내용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다. 윤지혜가 조카의 부상을 빌미로 병원에 쳐들어가 선량한 지휘관들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헌병을 시켜 불법 체포했다는 것이었다. 최강철의 가혹 행위와 비리에 대한 사실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심지어 윤지혜가 강진혁 대령의 멱살을 움켜쥔 CCTV 화면 캡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전후 관계를 모르는 이가 보면 빼도 박도 못할 고의 장성의 갑질이었다. 댓글창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별 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사심으로 사단장을 구속하다니 제정신이냐? 여자가 장군이 되니 군대가 엉망진창이네. 윤지혜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법무법인 태산과 한동수 파벌이 꾸민 짓이 확실했다. 여론을 선동해 그녀를 매장하고 수사의 명분을 짓밟으려는 개수작이었다. 더러운 놈들. 윤지혜는 태블릿을 껐다. 차 돌려. 넷. 어디로 가십니까? 서울로 가.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하지만 군단장님. 허가 없이 언론과 접촉하시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허가받고 물 뿌리냐? 내가 직접 가서 끈다. 그리고 헌병대장에게 연락해. 어제 압수한 장부랑 병사들 증언 영상 원본 챙겨서 국방부로 튀어오라고 해. 윤지혜는 물러서지 않았다. 놈들이 개싸움을 걸어왔다면 기꺼이 링 위에 올라가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이었다. 2시간 뒤 국방부 브리핑룸. 긴급 기자회견 소식에 수백 명의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지는 가운데 윤지혜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정복은 칼같이 다려져 있었고 눈빛은 매서웠다. 3군 단장 윤지혜입니다. 그녀는 써온 원고를 보지 않았다. 대신 정면에 카메라를 뚫어지라 응시했다. 방금 전 보도된 속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알리고 군 내부에 숨어있는 적폐 세력을 고발하려 섰습니다. 좌중이 크게 술렁거렸다. 윤지혜는 헌병대장이 건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엔 3사단 예하 부대에서 나온 상납장부와 모자이크된 병사들의 처절한 증언 영상이 흘러나왔다. 최강철이 병사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괴롭혔는지, 간부들이 어떻게 방관하고 착취했는지 그 추악한 실태가 드러났다. 이어 결정적 증거인 최강철과 강진혁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었다. 아빠, 저 여자가 나 협박해. 빨리 와서 해결해줘. 내가 가서 박살 낼 테니 넌 걱정 마. 회견장은 경악에 빠졌다.
갑질 장군이란 누명은 순식간에 벗겨졌다. 대신 썩어 빠진 군인 가족의 민낯이 드러났다. 전 피해자의 가족으로 분노했지만 지금은 이 나라의 장군으로서 분노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하를 노예처럼 부리는 자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그 누가 있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윤지혜의 결연한 선언은 생중계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참된 군인, 사이다 장군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육본 참모장실에서 TV를 보던 한동수 중장은 들고 있던 찻잔을 박살냈다. 저 미친년이 기어코 이를 버렸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윤지혜가 쏘아올린 신호탄은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다. 브리핑의 후폭풍은 엄청났다. 장관이 직접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고 육군 감찰실 대신 국방부 조사본부가 전격 투입되었다. 한동수 중장을 포함한 뒷배들은 숨을 죽이며 자취를 감췄다. 이제 할 일은 체포된 3명 최영배, 강진혁, 최강철을 조사하여 혐의를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3군단 헌병대 조사실. 윤지혜가 성큼 취조실로 들어섰다. 건너편에는 죄수복 입은 강진혁이 앉아 있었다. 하룻밤 새의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아주 피폐한 몰골이었다. 강진혁 대령 아니 이제 곧 옷을 벗게 될 민간인 강진혁 씨라고 불러야 되나? 강희주가 의자에 걸터 앉으며 서류를 휙 던졌다.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 최강철이 애들을 괴롭힌 건 걔 혼자 한 짓이고 난 바빠서 신경을 못 썼던 것뿐이라고. 직무유기는 인정하겠으나 폭행 사주는 아니야. 강진혁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양 삼아서라도 자기만은 살아남겠다는 속셈이었다. 참 더럽군. 자식 탓으로 돌리다니. 하지만 이걸 어쩌나? 당신 아들 최강철이 옆방에서 전부 다 불고 있던데. 윤지혜는 헛소리를 했다. 사실 최강철은 겁을 먹고 울기만 할 뿐 제대로 된 진술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진혁에게는 그 한마디가 치명타였다. 뭐라고? 최강철이 뭐라고 했는데? 당신이 시켰다고 하던데. 병사들한테 갈취해낸 면세점 상품권 양주들. 그거 다 아비한테 갖다 줬다고. 그리고 당신이 사단장에게 바칠 골프채 산다고 돈 뜯어오라고 시켰다던데. 개소리. 그 미친놈이 저 살자고 아비를 팔아. 강진혁이 격분해서 책상을 내려쳤다. 윤지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피는 못 속이지. 자네도 살려고 아들을 팔고 있잖아. 안 그래? 강희주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강진혁의 눈을 응시했다. 잘 들어. 지금 여론이 난리도 아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자네 형인 최영배 소장. 지금 변호사 불러서 모든 혐의를 자네와 자네 아들에게 덮어씌울 준비를 하고 있네. 본인은 몰랐다. 동생이 내 명의를 팔고 다닌 거다. 이렇게 말이야. 형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아까 한동수 중장도 발빼더군. 썩은 동아줄은 이미 끊어졌어. 자네 혼자 덤탱 쓰고 감옥에서 10년 썩을 텐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형의 비리를 불고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텐가? 선택해. 이것은 707 시절 강희주가 대테러 협상에서 즐겨 쓰던 죄수의 딜레마 전술이었다. 믿음이 없는 범죄 집단은 이익 앞에서 반드시 와해되게 되어 있었다. 강진혁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다. 형에 대한 믿음과 본인의 안위 사이에서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시간이 없어. 5분 뒤면 최영배 소장을 불러올 거야. 그가 먼저 자네를 지목하면 자네는 끝이야. 강희주가 시계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사실은 강진혁이 말문을 팼다. 형님이 시켰습니다. 사단장 부임하고 나서 진급 로비 비용이 필요하다고 연대 운영비랑 급식비 빼돌려서 현금으로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최강철이 병사들 갈취한 돈도 일부는 형님한테 갔습니다. 드디어 터졌다.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 대규모 횡령과 뇌물 사건으로 번져가는 순간이었다. 증거는
제 개인 금고에 있습니다. 형님한테 돈 건넬 때마다 녹음해둔 파일이랑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그거 넘기면 저는 좀 봐주시는 것 맞습니까? 강희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적어도 아들에게 모든 걸 덮어씌운 파렴치한 아빠로는 남지 않게 해주지. 강진혁의 진술을 확보한 윤지혜는 곧바로 최영배 소장의 조사실로 향했다. 최영배는 태산 로펌의 윤 변호사와 함께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군 단장님 너무 과하게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제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 윤 변호사가 입을 떼자마자 강희주가 녹음기를 틀었다. 형님 이번에 거둔 돈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그래 고생했다. 진여가 이번에 인사참모장 만나려면 좀 더 필요해. 병사들 급식비 좀 더 쥐어짜. 강진혁과 최형배의 음성이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최형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윤 변호사마저 입을 다물었다.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확실한 증거였다. 자, 최형배 소장. 이것도 조작이라고 할 텐가? 에이. 배신자 새끼가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최영배가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다.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장군이 아니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동생과 조카까지 팔아먹으려 했던 추악한 노인일 뿐이었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어. 그리고 내 조카와 수많은 장병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했지. 강희주가 조사실 테이블을 짚으며 일어섰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불명예 전역과 차가운 감방 바닥뿐이야. 당신이 누리던 그 모든 특권 오늘부로 끝이다. 최영배는 고개를 떨구었다. 거대한 태산 같았던 그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조사실을 나온 윤지혜는 긴 복도를 걸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길고 긴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다친 조카 정민우를 만나러 가야 했다. 놈들은 감옥에 갔고 부대는 정상화되고 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임성우는 한참 동안 이모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모, 저 군대가 무서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맘대로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맞아도 참아야 하고. 그게 군대인 줄 알았어요. 임선아의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런데 이모를 보고 그리고 오늘 판결을 보고 알았어요. 나쁜 건 군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임성훈이 희미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이모. 아니, 군단장님, 저를 그리고 우리 부대를 지켜주셨어요. 임선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조카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이제 푹 쉬어. 남은 군 생활은 이모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이 너를 지켜줄 테니.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병실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밤이 지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철원에 매서운 칼바람이 잦아들고 산자락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피어오르는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한탄강의 물줄기가 풀리듯 제산부 병사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늘은 임성훈이 전역하는 날이었다. 본래 의가사 제대를 할 수도 있었지만 임성훈은 끝까지 만기 전역을 고집했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 남은 복무 기간을 행정병으로 성실히 채운 것이다. 도망치듯 떠나기보다 당당하게 마침표를 찍고 싶다는 그의 의지였다. 위병 수합. 전역하는 병사들이 동기들과 행가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임성훈도 밝은 표정으로 위소를 걸어 나왔다. 다리에는 더 이상 깁스가 없었지만 아직 걸음걸이는 조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당당했다. 성훈아 고생했다. 연락해라. 임병장님 나가서 꼭 성공하십시오. 후임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예전처럼 괴롭힘이나 눈치를 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성우는 후임들을 향해 씩씩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위병소를 빠져나온 임성훈이 두이 번거렸다. 가족들이 마중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티타라 민간인 임선아였다. 오늘은 군복이 아닌 세련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스카프를 두은 사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투유의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이모 우와 진짜 오셨네요. 바쁘실 텐데. 임성훈이 활짝 웃으며 조수석에 올라탔다. 내 새끼가 전역하는데 군단장이 안 오면 쓰나? 오늘 휴가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차는 철원의 국도를 시원하게 달렸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임성훈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부대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긋지긋했던 곳,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극복해낸 추억의 장소가 되었다. 이모, 저 사실 복귀하고 나서 좀 걱정했거든요. 애들이 저를 내부 고발자라고 싫어하면 어쩌나 했어요. 그래서 싫어하더냐? 아니요.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 덕분에 악습이 사라져서 살 것 같다고. 김일병은 저 갈 때 울기까지 했어요. 임선아가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정상이야. 용기는 전염되는 법이거든. 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부대 전체를 바꾼 거야. 넌 자랑스러운 내 조카이자 훌륭한 군인이었다. 헤헤. 군단장님한테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은데요. 임성훈이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차는 어느새 한적한 산사 입구에 도착했다. 진리사는 아니었지만 철원 근교의 고진한 사찰이었다. 밥 먹기 전에 잠시 들릴 곳이 있다. 임선아와 임성훈은 경내를 천천히 걸었다.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임선아는 대웅전 앞에 서서 합장했다. 임성훈도 따라 손을 모았다. 성훈아, 군대에서 겪은 일 잊으라고는 안 하겠다. 하지만 그 기억이 너를 갉아먹는 상처가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임선아는 조카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그녀 역시 숱한 전장을 누비며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섰다. 조카도 그러기를 바랐다. 네 이모, 저 이제 안 도망칠 거예요. 박태석 그 자식. 아니 그 사람들 보면서 배웠어요. 힘은 약한 사람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걸요. 저도 이모처럼 멋진 어른이 될게요. 임성훈의 눈빛은 더 이상 3개월 전 병실에서 떨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단단하게 여물어 있었다. 임선화는 그런 조카가 대견해서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그거면 됐다. 이제 가자.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 사주마. 소주도 한잔 할까? 오, 쿨입니다. 군단장님이 사주시는 술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사찰을 내려오는 길 임선화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부관이었다. 너 김소령 무슨 일이야?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휴가 중이신데 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차기 작전사령관 후보로 군단장님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복귀하셔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선화는 피식 웃었다. 쉴 틈을 주지 않는 군대였다. 알았다. 저녁 먹고 복귀한다고 전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멀리 앞서 걷고 있는 조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 없는 동안 부대 관리 잘해라. 병사들 밥 잘 챙겨 먹이고 아픈 놈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충성. 전화를 끄는 임선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맑고 상쾌한 공기였다. 그녀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자신이 지켜낸 정의가, 그리고 자신이 구해낸 병사들이 그녀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을 테니까. 성훈아, 같이 가. 임선아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카를 향해 뛰어갔다. 트렌치 코트. 자라 봄바람에 날개처럼 휘날렸다. 그녀의 얼굴에 핀 미소는 그 어떤 훈장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별은 어깨 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빛나는 법이다. 그녀는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